쓴맛을 주면 울고 단맛을 주면 웃는답니다. 본능이겠죠. 우리 몸의 열량원인 포도당을 본능적으로 알아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일 겁니다. 조금 더 단 것에 높은 반응을 보인답니다. 이 또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편일 겁니다. 현대에는 비만의 적으로 낙인 찍힌 설탕이지만 과거에는 노예를 동원할 정도로 대단한 산업이었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달콤하게 시작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이희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설탕 얘기했는데 맞죠? 예. 사실 다음 주에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가 예정돼 있는 거로. 예, 그렇죠. 예. 이번 주에는 조금 좀 가벼운 터치로 가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좀 달콤한 설탕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일단 좀 단맛을 보여드린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4회차 연속 특집 할 건데 그때는 이제 뭐 부정부패에 관한 이야기, 선거를 앞두고 뭐 저희가 정치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덕목들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역사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거니까 사실 부정부패라는 게 좀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거, 의미심장한 거,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한 4회 듣기 전에는 조금 달콤한 얘기를 하는 편이 좀 낫지 않겠느냐. 설탕도 이게 겉만만 달콤하지 또 달콤한 말씀 안 하실 거죠? 씁쓸한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뭐 씁쓸한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시작이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시작이 터치가 가볍습니다. 근데 수업을 할 때 생겼던 가벼운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가 수업 때 학생들한테 가볍게 사탕수수를 씹어본 경험이 있느냐. 라고 할 때 몇몇 학생들은 씹어봤다고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씹어봤다는 게 그 학생들이 씹어봤다는 개념하고 이 교수가 씹어봤느냐고 물어보는 개념은 전혀 다르죠. 그럴 것 같아요. 교수가 질문한 거는 뭐 노예거나 아니면 정말 배가 고파서 그거를 뭐 먹었다거나 이런 쪽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도 이 교수가 어릴 때 사탕수수를 씹는다는 게 어떤 즐거움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단 게 그렇게 없을 때는 그렇죠. 이게 보통 현재로는 아마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보는 맛 같은 거. 뭐 촌에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한번 핥아보는 이런 기분이 사탕수수를 씹는 맛인데 요즘 아이들한테 사탕수수를 씹게 하면은 씹다가 단맛 난다 그래도 퇴 뱉을 겁니다. 뭐 이런 걸 먹냐고. 그렇죠. 아마 정제도 안 되고 뭐 농축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만 가지 맛에 단맛이 조금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이 사소한 느낌에서 이 저자는 뭘 느끼냐면은 같은 존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겠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설탕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설탕 얘기를 하면은 몸에 나쁜 것 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비만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거는 대한민국 같은 사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만에 시달리는 나라. 그렇죠. 근데 똑같은 사탕이라는 개념이 우리 북녘 동포들한테 가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기는 단맛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배급에 알사탕이 들어가는 게 당분 공급원이 없으니까 남한 사람들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나쁘다고 사탕을 주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먹을 정도가 아니라 엄마부터 화를 내고 요즘에 애들도 사탕 주면은 먹겠습니까? 아니 아예 맛있는 걸 주려면은 이왕 몸에 나쁜 거 입에도 달콤한 거라도 달라 이거죠. 뭐 그렇죠. 초콜릿인 뭐 이런 걸 주지 요즘엔 연만 줘도 화를 냅니다. 저희도 집에 일단 흰 설탕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인데. 정말 절실한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은 물질도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느낄 수 있는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목차가 굉장히 많아요. 설탕의 세계사.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이 설탕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탕의 역사라는 것도 설탕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였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요즘 사람들은 뭔 소리냐. 그래 하고 느낄 정도거든요. 전혀 감이 안 오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이 희귀품이고 약재부터 쓰였다. 약으로도 쓰였나 보죠? 약으로가 아니라 약으로부터 시작했죠. 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기호품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하도 흔한 기호품이 되다 보니까 몸에 나쁜 물질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하긴 대부분이 귀한 거였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귀했지만은 나중에 의미가 이 의미가 달라졌다는 게 현재 설탕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상품이거든요. 공통 상품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석유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제품들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빠지지는 않는 어느 사회에서나 쓰이기는 쓰이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쓰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인류 사회에 있어서 설탕이라는 존재가 빠지지 않고 중요한 상품이었는데 그럼 이 위상까지 오기 전에 과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온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희귀한 약재부터 시작했던 설탕이 몇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이제 보편화된. 그 당시에 그럼 이렇게 선점하고 그것이 일종의 권력이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재라는 거는 처음에는 그만큼 희귀한 귀하니까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약재로 쓰였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달다는 문제가 아니라 뭐 영양이 극도로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좀 단맛을 넣어가지고 좀 뭐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런 걸 분비시켜서 뭐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있겠죠. 이런 병에는 설탕만한 게 없었으니까. 설탕이 약이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저도 요즘에는 약 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하고 진짜 많이 다른 얘기들 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갈 텐데, 옛날엔 콜라를 감기약으로 썼다는 거 아십니까? 콜라도요? 그 처음에, 그 구원말인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니까 한약재로는 끓여가지고 달여서 감기약재로 먹였다는 거예요. 콜라를 또 끓여서. 이게 좀 달여서. 참. 그러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는 어떤 기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물건이 달라지는 진정 거죠. 효과는 있었겠어요. 그렇죠. 카페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효과는 있었겠네 진짜. 근데 또 요즘에는 약재라고 흔히 먹는 걸 보면은 그 한의학에서도 최근에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우황청심환 같은 거는 굉장히 독한 거래요. 약재로 쓰려면 독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럼 우황청심환을 왜 일반적으로 먹느냐? 그 독한 약성분 다 빼고 그냥 먹는데요. 그러면 원방은 아닌가 보죠? 그러면 청심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다르게 많아가지고 설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에는 그 설탕이라는 걸 많이 나오는 설탕을 요 당을 추출하는 방법이 원료나 방법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온대지방이나 뭐 한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메이플 시럽이라든가 이런 건 그건 단풍나무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채취하는 거는 설탕이라는 의미도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게 한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맛이 좀. 그리고 이제 단맛은 대표적인 게 벌꿀이 있는데 벌꿀은 벌을 양봉을 해가지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대량으로 얻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또 전문성도 좀 필요하겠고.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뭐 벌을 많이 키워가지고 벌꿀도 대량 생산하는 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초로 당이 대량 생산된 게 설탕인데 처음에는 왜 귀했느냐? 열대지방에서만 나거든요.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나 나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북반구에 부국이라는 나라들 중에 거기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이 존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 가공 기술은 더욱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탕이 퍼지기 시작한 거를 십자군 전쟁으로 하는 게 사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나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이제 뭐 교류를 하고 이러면 이런 게 슬슬 보급되는데 처음에 보급될 때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귀중품이었다는 거거든요. 귀족들만 뭐 조금씩 먹고 그렇죠. 먼 데서 가져온 걸 테니까. 그래서 먼 데서도 대부분은 약재로나 쓰일 정도의 희귀품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때 본 그 단맛.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처음 먹어본 건데 본능적으로 사람이 단맛에 끌린다는데. 그렇죠.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을까. 그리고 영양 부족의 시대에는 이게 피로를 풀어준다는 거 하는데 지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 떨어진다는 말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잘 먹으니까 당으로 오르는 거야. 일시적이고 오히려 그 부작용이 많지만 부작용이 많죠. 못 먹는 사람한테 갑자기 당을 확 주면 기운이 확 돌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 주사도 못 먹고 어려울 때 포도당 주사를 넣으면 기운이 났는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은 포도당 주사를 맞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요새는 뭐 고단위 무슨 알부민 단백질 주사 같은 것도 맞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제 포도당이 부족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좀 단맛을 느끼게 되고 희귀한 물건이었지만 이게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슬슬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희귀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건 그렇거든요. 이게 그 설탕을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탕이라는 걸 얻는 게 사탕수수나 사탕무 같은 거 아닙니까? 특히 사탕수수가 설탕을 얻는 데는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열대지방에서 얻지 않습니까? 몰랐을 땐 그랬지만은 이제 어디서 나는지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대량 재배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양을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거든요. 땅과 노동력. 그렇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땅과 노동력이라는 게 뭐 대충 그 시기에는 이 십자군 전쟁 이후 또 유럽이라는 게 또 산업혁명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힘이 생기면서부터 이게 세계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나라들은 대개 북반구 좀 위도가 높은 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런 물건을 생산할 자국의 땅이라는 건 없죠. 먼 데서 해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먼 데인데 이제 그 시기에 현재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거기다 농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죠. 노예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남인 나라 땅에다가 농장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더운 데다가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유럽 사람들이야 당연히 임금 달라고 임금이 높겠죠. 뭐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고 거기다 이주시키고 풍토라든가 여러 가지 안 맞는 사람들 뭐 거주지 만들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게 다 비용이란 말이죠. 타산이 안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업이라는 거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다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던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그 시발점이 돼버리죠. 그 남인 나라 땅에 농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일단 남이 지역에 만들려면은 모르는 사람 후려쳐가지고 싸게 그냥 매입을 하든가 안 판다고 빡빡거리면 이제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뺏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만든 농장에다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흑인 노예 사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서글픈 역사가 시작이 되네요. 단맛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흑인 노예의 기원하고도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흑인 노예는 누가 주로 공급을 했느냐. 주변에 있는 흑인 국가에서 공급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노예상들이 또 활기를 찾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 조금 힘 있는 왕국에서 주변에 있는 힘없는 부족을 잡아서 백인한테 넘기는 팔아먹는 거네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동족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적이 항상 가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은 사실 흑인들 생태도 모르고 어디 가면 있는지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흑인들은 알 거 아닙니까? 흑인을 이용해서 흑인을 잡는.
이런 형태의 참. 노예 사냥이 시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프리카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설탕으로부터 시작됐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플란테이션 농업이라는 거는 특정한 상품만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플란테이션 농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팔아서 식량 사는 거는 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균형은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추는데 근데 플란테이션 농업은 그거보다는 조금 격이 달라요. 뭐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도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도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란테이션 농업 같은 거라면은 이거는 다른 요소가 진짜 거의 고려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여기서 일하는 노동력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거의 뭐 착취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좋은 거 사다가 니들이 번 돈으로 좋은 거 사다 먹어라 이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노동으로 생산하는 거는 위에서 주인들이 다 뺏어가고 목숨만 건지게 그냥 끼니만 떼어주는 식량을 도입해다가 거의 짐승들 먹이는 수준으로 배나 채워주고 안 굶어 죽을 정도로 하고 뺏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노동력을 그렇게 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대하다 보면은 이 지역이 제대로 된 이 경제라든가 이 경제적인 기반을 잡고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발전할 방법이 없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끌려온 노예들이니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그 왕국도 마찬가지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국민을 팔아먹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민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먹고 산다면은 그렇게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무슨 그래도 정신이 좀 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번 돈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도 백인들처럼 경제 발전해서 이런 발상을 잘 안 하거든요. 자기들 배 불리고 말겠죠. 그렇죠. 그게 아주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때 그 설탕 무역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설탕을 통해서 현재까지 부자거나 유력 가문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럽 가문들도 있겠어요. 그게 생기면서 또 유럽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불균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불균형인데 유럽에는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소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뭐 설탕 플랜터라는 식으로 여기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설탕 플랜터들은 굉장히 큰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그렇게 착취를 해가지고 저렴한 값에 이 설탕을 생산해 놓으면은 그 설탕은 유럽으로 도입을 해서 팔면은 그건 엄청난 이익을 벌지 않습니까? 이게 설탕이라는 게 공급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수요라는 게 사실 공급을 하면은 값은 약간 떨어질지 몰라도 뭐 그 기존에 비해서 엄청난 물량을 생산해서 공급했을 때 거기서 버는 돈이라는 건 막강하죠. 또 초기에는 뭐 약이었을 정도니까 사치품에 가깝지 않았겠어요. 이제 사치품으로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사치품의 상징인 게 오늘날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홍차에다가 설탕 타 먹는 것도 그때 당시로는 고급 술에다가 금가루 타 먹는 거 있죠. 이거 같은 거라고 지금. 뭐 식탁의 혁명이었다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부를 과시하는 대표적인 상징이라는 거죠. 나 이 정도 돈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 비싼 설탕을 나는 뭐 아침마다 그렇죠. 아침에 홍차에 타서 마신다. 차도 귀중품이고 설탕도 귀중품인데 두 개를 더해가지고 먹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긴 뭐 참 재밌는 일화긴 하지만 나폴레옹이 알루미늄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때는 알루미늄이 굉장한 귀금속이었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게 귀중품도 달라지는 게 그 지구에 있는 지질에는 알루미늄이 세 번째로 많은 원소지만 그 당시로는 그 알루미늄을 순수한 재련 기술이 없었겠죠. 재련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럼 뭐 전기분해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대량 산단할 때까지는 없으니까 천연으로 나는 알루미늄은 아주 극히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처음에는 알루미늄 재련 초기에는 얼마나 많이 돈 벌었겠어요. 황제 폐하만 끼고 다니는 귀중품인 줄 알고 사니까 그것도 수요 있을 땐 그걸로 채우니까. 근데 이제 설탕이 그렇게 되면서
설탕 플랜터들은 돈을 버는데 신흥부호로 떠오르고 뭐 그렇게 이 신흥부호가 바로 유럽의 부르주아지 계층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유럽의 귀족들을 위협을 하는 겁니다. 기존 귀족들을 위협하는 그렇죠.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 문화가 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천박한 문화여가지고 소위 카리스마라든가 어떤 상징적으로 내가 고귀한 신분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치품을 보여주면서 하는, 사실 요즘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예. 괜히 명품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이렇게 비싼 거 들고 다니고 이런 거 들고 다닐 정도의 지위의 사람인데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인류 문화에서 은근히 이게 안 좋다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고 자리 잡는 요소예요. 곳곳에 그런 그렇죠. 게 있죠. 예. 근데 그 이전에는 귀족들만이 그런 사치를 부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왕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치, 왕만이 이런 사치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를 또 세워야 되니까. 네, 내세웠는데 이제 영국 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 잘 꾸미고 이거 나가면서 이제 왕이라고 생색을 낼랬는데 옆에 더 화려한 마차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왕보다 누구냐? 설탕 플랜터. 설탕 장사. 그러니까 저 미천한 놈이 이거 우리보다 나보다 이렇게 되는데 왕이 그럴 정도였으면 귀족들이 오죽했겠냐는 거죠. 그러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사치품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왕이나 귀족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같은 걸 쥐어짜가지고 그 자기들이 수입이 그 쥐어짜는 세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사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반이 있어서 거기서 돈이 들어와서 착착 돈이 들어와주죠. 그러면은 이제 경제에서 불균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못 이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 부르주아지 혁명의 기반이 됐다는 거죠. 그 근대로 넘어오는 게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 자본주의는 천박하다고 욕을 하는데 좀 우습게 이율배반적에도 천박하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설탕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제 문화도 많이 변하죠. 돈이 돌면서 또 돈이 돌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커피와 함께 이제 차를 즐기는 문화가 처음에는 왕정에서 도입을 하거든요. 영국으로 시집오는 누구였더라? 그 왕비 하나가 뭐 지참금으로 가져오는 게 인도의 뭐 bombe이 섬인가 이걸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섬을 갖고 왔어요. 그걸 지참금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건 섬을 뭐 띄어서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입 같은 게 이제 신부를 통해서 그렇겠죠. 특산품 같은 것도 오겠고. 근데 이 왕비가 들어온 게 차 문화를 들여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실이 이제 우리는 이런 그 동양의 고급 문화를 즐긴다는 걸 과시를 했는데 이제 설탕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이 되면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화도 너희만 즐기느냐 나도 즐긴다. 나도 사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커피하우스 같은 게 유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커피하우스가 단순히 그럼 차만 먹고 그 사람들 허영심만 채워주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모이면 또.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어떤. 그렇죠. 세력화도 되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자면은.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정보가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시장의 시발점이 의외로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되는 게 제법 많다는 얘기죠. 당구도 그때쯤 거기서 쳤을 것 같아요. 나중엔 여기서 도박도 하게 돼가지고 귀족들이 시작했다. 의미를 다르게 되는데 요 문화들을 이제 돈 있는 서민들이 즐기기 시작하면서 정보가 돌고 또 정보가 돌면 그들끼리의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 정보의 교류라는 건 고급 정보를 되겠죠. 고급 정보들은 이제 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또 돈을 버는 수단을 공유하면 그 사람들은 또 세력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세력이 결국은 귀족 내지는 왕 중심의 신분 체제에 저항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기존 체제를 저항하는. 그러니까 의외로 설탕으로 파생된 문화가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이런 문화로 발전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얘기죠. 물건 하나가 어찌 보면 단순한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 물건의 유통이라든가 이 유통에서 파생되는 결과를 보면은
너무나 단순하고 사실 요즘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시대에는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이런 이유도 된다는 거예요. 네, 설탕 하나가 세상을 뒤집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역사적인 거 이렇게 따져보면 네. 설탕 하나를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도 참 이율배반적인 게 유럽의 사회 변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이면에는 또 똑같은 설탕이 노예 노동력 필요해서 플랜테이션 농업 시작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착취, 한 대륙을 어떻게 보면 뭐 근대화랄까 요 발전에서 상당히 소외를 시켜놓는 요런 측면도 있었다는 게 아주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설탕을 통해서 보는 세계사. 재밌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지만 역시나 또 씁쓸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설탕의 전반부 얘기를 듣고 내일 다시 또 설탕의 세계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숱한 희생을 바탕으로 형성됐습니다. 착취를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단지 만끽하기보다는 역사의 흐름을 짚어보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설탕이 있는 곳에 노예가 있다. 탐욕과 야만의 폭력 아래 이런 착취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얘기겠죠.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은 지금 기만과 왜곡에 빠져 있습니다. 팟캐스트 이런 대한 언론이 각성된 시민사회의 주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엉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을 험담하고 우리가 체제를 비판하고 합니다. 이런 자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박정희가 살아있다면 가능했을까요? 전두환이 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언론이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발언의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진 분들께 부채감을 가져야 마땅한 일입니다. 더 발전시켜야 할 의무도 또한 우리한테 있습니다. 설탕이 달지만 설탕은 노예들의 피눈물로 만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